여러분 많이 덥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더운데 이렇게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강의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대한행동 사무처장이고요. 저는 유제일 아트 스튜디오라는 회사의 대표고요. 시민사회 활동, 제 업으로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하고 이런 걸 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단체는 기존에 이제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조금 다른 관점들이 몇 개가 있어서 관점들을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제 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마 가장 이제 저희 단체에서 이제 환경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벌어졌었던 거. 저희가 이제 좀 이 사람들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도시화가 환경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도시화는 가 과연 환경 문제에 있어서 원흉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PPT 자료에서 첫 번째 이제 문제가 여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개임 없는 야생의 땅 전체 육지의 23%뿐 이렇게 나오는데, 100년 전만 해도 지구 땅에서 인간이 살던 면적이 15%밖에 안 됐더라고요.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야생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수목이 울창하고 그랬었던 공간이었었는데, 지금은 지구 공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극을 제외하고는 육지의 77%, 바다의 87%까지 인간이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기후 위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얘기할 때 탄소가 이 지구 바깥에, 이 지구 대기 중에 너무 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지구 온난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 탄소를 우리가 묶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육지에서는 초목이고 바다에서도 이 생물들이 여러분 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네? 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생명체들이 이렇게 탄소를 잡아두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다 밀어버리고 자기 삶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그러면 인간이 자연의 개입을 줄이면 인간도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거나 하지 않으면 인간이 자연한테 공간을 내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데, 인구가 놀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지표면을 최소한으로 차지하고 인간이 생존하는 방법은 뭐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결국은 도시화가 답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땅, 이거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시농업이나 도시의 고밀화를 통해서 네, 고밀화를 통해서 인간이 좁은 면적을 살고, 그러니까 인간은 빌딩에서 살 수 있지만 동물들은 빌딩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 톰슨 가젤 보고 너 빌딩에서 살아라. 걔네들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걔네들은 다 노지에서 자연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생물들한테 자연을 내어주고, 우리는 도시화되어 있는 공간에서 최소의 공간을 점유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환경을 위해서 도시화가 더,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쓰고 생존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시농업 그리고 도시거주, 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76억 명인데, 지구 인구가 76억 명인데, 이 76억 명이 전체 그 지구의 생물량, 몸무게로 보면 1%가 안 된다네요.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그거에 따라서는 만 분의 1, 우리가 미개척지인 뭐 바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거기 있는 심해에 있는 생물들까지 다 하면, 크게 잡아도 인간은 전체 생물 무게의 100분의 1, 그걸 작게 잡으면 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건데, 그런 인간이 전체 면적의 80%를 점유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다라든지 육지 공간에서 최소한으로 점유를 하는 게
이 지구 생태계 균형에 있어서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생태적인 환경, 전원주택을 산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다가도 전기는 써야 되죠. 거기다가 상하수도도 파야 되죠.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또 왔다 갔다 도로도 내야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물과 공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동물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그, 우리 주거구역에 사자가 왔다 갔다 하고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공포겠어요. 차들 쌩쌩 다니지, 가끔가다 한두 대 다닌다고 해도 인간은 자연에 가급적 침범하지 않고 자연에게 녹지 공간이나 이런 그 야생 상태를, 야생이 전체적인 표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갈수록 높이는 게, 이 PPT 공유하면서 PPT가 제가 공유를 그쪽에서 공유가 안 되는군요. 잠시만요. 아까 화면 공유를 꺼주셨었는데 비활성화된 것 좀 켜주세요. 지금 화면 PPT가 지금 공유가 안 된다는 지금 연락을 주셨는데 지금 호스트가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 하셨습니다. 활성화 시켜주시면 제가 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 지금 PPT 자료 썼나요? 호스트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지금 공유 중입니다. 떴는데 맞죠? 지금 여기 지금 PPT 자료 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PT 자료 안 떴나요? 화면? 네네네. 여기는 내려고. 네네네. 제가 다른 거 사인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여기만 사인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네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유튜브 같이 드릴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저는 참가자. 아이고, 지금 화면 공유 중입니다. 떴는데, 공유되고 있습니다. 공유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인간 개입 없는 땅이 전체 육지.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서 인간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육지 면적이 15% 차지하다가 지금은 80%까지, 60, 70%, 80%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줄여서 녹지 공간을 자연에 보내줘야 되고, 인간이 좁은 표면적을 점유하는 데는 도시밖에 답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76억 명의 우리만 공중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도 날아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건물을 지어서 공중에 살 수 있지만 동물들은 공중에 살지 못하고 땅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인구가로 지구의 다른 생물들과 공존을 하려면 우리는 가급적 공중에 살고 땅은 동식물들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로 보고도 이제 뭐 부동산 투기나 기타 등에서 뭐 얘기가 나오지만 이 아파트 고밀 개발이 과연 이게 환경에 반대되는 얘기인가? 이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뭐 에너지도 많이 쓰고 뭐 오염물질도 배출을 한다고 그렇지만 이렇게 모여 살 때가 그나마 1인당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쓰는 그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뭉쳐 있으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자연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인구가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 살면 더 많은 오염물질과 더 많은 에너지 소비와 자연에 주는 부담감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파트 개발을 하고 그러면 자연을 파괴하는 거, 이거 인간이 자연과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인간의 삶의 형태, 이 고밀 아파트를 선택을 하면 할수록 자연을 침범하는 건 줄어든다는 얘기죠. 고층 건물의 이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기술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도 높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유동 인구도 높이고 랜드마크가 돼서 광 이런 것도 있지만 화재, 테러 등등의 취약한 면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 소비 증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 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어 전기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게 되지만 이게 개별 난방으로 갔을 때 석유 그리고 뭐 땔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지금 이 고충으로 모여 사는 것보다 에너지 소비가 흩어졌을 때 더 높다라는 게 일단 현재로서는 과학적인 결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산다라는 거에서 이 고층 건물에 사는 게 친환경적으로 사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물이 무너지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화재가 이런 그 고층 건물에 사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되게 높다고 보지만 이게 이제 위생이라든지 기타 등 요번에 이제 또 팬데믹 같은 거 발생하면 이렇게 집단 거주를 하고 있다가 전부 다 집단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요번 팬데믹에서도 또 하나의 측면이 그러니까 박쥐 같은 거를 이제 야생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박쥐와 인간이 가까워지고 에볼라 바이러스도 옛날에는 에볼라는 아프리카 정글 내부 깊숙한 곳에 있어서 거기서 사고만 났었던 게 거기로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밀림에 도로가 뚫리고 그 도로를 타고 빠르게 확산이 되고 그 빠르게 확산된 에볼라 바이러스가 또 공항까지 연결돼서 유럽에 반입이 돼서 그래서 이제 에볼라 사태가 크게 됐었던 거에서 근본 원인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인간이 너무 자연 깊숙이 들어갔다. 인간이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자연의 자원을 개발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그 자연하고 인간 사이에 지금 구분, 인간이 사는 곳은 인간이 사는 곳, 자연이 있는 그대로, 인간 자연이 있는 그대로 있는 거라는 구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을 때 결국은 보면 또 이게 부자 나라들은 백신이 있잖아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문제가 됐었던 게 그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창궐을 하니까 백신 회사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백신 개발에 서두르지 않아서 그게 아프리카가 정말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들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 코백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도 백신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백신 개발 이런 거를 얘기가 나와서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인류 공존의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쟁 중에서 일단은 저는 지금 이 도시 고밀화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자연은 자연대로 냅두고 인간은 인간대로 살자. 그리고 인간의 가진 능력 중에서 우리는 10층에 살 수도 있고 15층에 살 수도 있고 건축물을 통해서 공중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우리는 활용해서 존재하고 지면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 식물과 동물들에게 지표면을 가능한 많이 양보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접근을 제한적으로 하는 게 자연에 대한 접근을 제한적으로 하고 자연 공간을 넓게 만드는 게 지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게 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소비 증가가 문제인데 이 에너지 소비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탄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 소 있죠. 소가 방구를 끼면 메탄가스가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메탄도 어마어마한 그 온실가스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소 잡아먹겠다고 소가 방구를 끼는 건 그거는 왜 메탄인데 문제가 안 되냐 하면 소가 뭘 먹죠? 소가 또 그걸 먹잖아요. 곡물을 먹건 뭐든 먹건 식물을 먹는 건 식물은 다시 공중에 퍼졌던 탄소를 잡는다는 거니까 무엇을 네, 네, 잠시만요. 됐나요? 이제 저 계속하면 됩니까? 아, 실수하신 거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진행할게요. 이미연님, 괜찮습니다. 그렇게 입을 막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뭐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다 있는 건데. 네, 저한테 잠시만요 하신 게 아니군요. 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거, 자, 그, 그러니까 탄소에서 그런 거는 이제 별 문제가 순환하는 건 지금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먹고 끙하고 그걸 다시 공기 중에 보내고 다시 식물이 자라고 이런 순환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면서 갑자기 에너지 소비를 증가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순환 과정에 있지 않은 지하에 묻혀 있었던 탄소를 빼내서 쓰는 게 문제지 않냐.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은 대가로 공기 중에 탄소를 뿜뿜 해놓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다시 탄소 중립 상황으로 가는 게 뭐가 있냐.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죠. 논의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기술 발달, 이 기술 발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 지금 가장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는 거에 이제 핵심적인 기술로 등장한 게 뭐죠? 그거죠. 전기 에너지 아닙니까? 전기 에너지 자체는 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니까 기존에는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석탄이나 석유를 썼지만 화석 연료처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써서 지금 이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얘기 나오고 풍력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이 딜레마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쓰고 뭘 하는데 그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석탄 발전소를 돌려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버리면 태양광 패널이 발전해서 줄이는 탄소량이나 태양광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배출한 탄소의 양이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다면 그 태양광 패널도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면 돼야 되는데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친환경 따위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하는 바보짓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기술력 발달로라는 거에서도 계속 논쟁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2018년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자력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핵 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원자력이 탄소 배출은 하는 전기를 탄소 배출을 하면서 얻는 건 아니니 일단 지금 당장 급한 건 탄소 배출이 우리한테 기후 위기를 즉각적으로 오니 원자력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자라는 게 2018년부터 이제 유럽 EU에서 벌였던 그 반응이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도 이제 SMR 같은 소형 원자로가 나오면서 탄소 중립적인 그 전기 에너지를 얻는 데 있어서 원자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이 변화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원자력은 위험하고 폭발 위험이 있고 체르노빌의 후유증도 있고 그 핵폐기물에 대한 몇십만 년 뭐 반감 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포로 인해서 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원자력이라든지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의 발달로 이 에너지 소비가 하면서 배출한 탄소의 문제를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도 항상 개발을 하고 나면은 소외된 측 문제도 만들고 개발 주변에 이제 빈민가 이런 문제도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여전히 난제죠. 그래서 개발 단계부터 계획적 관리와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고층화를 시키면서 인간이 집적되면 살면서 그거에 있어서의 이제 인간의 삶의 질과 기타 등등의 문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 도시 내 구조 고도화 산업단지와 인접 지역의 이질적 도시 공간 특성 연구 이런 연구들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와 그 산업단지 그러니까 지구 단위계 여기는 산업단지 여기는 주거단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토지 이용의 효율성에 관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얘기입니다. 제가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나요, 여러분? 이게 항상 이게 저는 이때까지 줌 강의를 하면서 피드백을 좀 받으면서 줌 강의를 하거나 줌 회의를 했는데 저 혼자 떠드니까는 되게 어색하고 낯섭니다. 그리고 많이 피곤하고 졸리신 분들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이 도시 고밀화를 하고 면적을 자연에 돌려주자. 이거는 이제 좀 파격적인, 기존의 이제 환경문법에서 약간 좀 파격적인 제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블카 논란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케이블카도 없고 등산로도 없으면 그냥 그 자체 자연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과연 케이블카와 등산로 둘 중에서 무엇이 더 환경에 그리고 거기에 산에 사는 동식물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라는 거에서 자, 여기서 보면 케이블카 설치하면 설악산을 걸어 오르지 못했던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강원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악산 강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합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와 케이블카 주변의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요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그 밑에 있던 등산로가 우리나라는 진짜 많거든요. 등산로가 정말 많아서 등산로가 맨 밑에 산 정상까지 연결되어 있는 등산로는 동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 포식자의 냄새를 풍기면서 산 중간에 이렇게 일자로 등산로를 잘라버리는 거. 그건 동물들한테 능선을 타고 움직여야 되는 동물들한테 오히려 더 잔인하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시민의식 얘기를 하지만 등산로에서 휴식하고 쓰레기 버려서 그 등산로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때 등산로를 이탈하고 취사 및 인간의 생존 활동을 하면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비닐 쓰레기, 뭐 썩지 않는 쓰레기, 뭐 술 드시고 뭐 버리는 거 이것도 현실로서 엄청나게 발생하는 문제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등산로 몇 개를 폐쇄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공중으로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동물들의 이동에 등산로와 케이블카 사이에서는 훨씬 더 자연 환경에는 케이블카가 등산로보다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등산로를 이쪽 사면에서는 전개를 하고 케이블카 있는 쪽에서는 전개를 안 하면 그러면 동물들의 생존 환경과 연속성을 끊어먹는 등산로보다는 더 많은 동물들의 이동 경로라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 케이블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등산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케이블카 사이에서 무엇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생각을 해볼 문제다. 그리고 등산로로 산의 정상에 접근을 하는 건 근력에 딸리고 노약자들이 접근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게 능선을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하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위쪽에 산의 정상 부분에 7분 능선 위쪽 부분만 인간이 활동하는 구역으로 한정을 짓는 게 그 밑에 공간들, 특히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 쪽이 아니라 그 밑에 능선을 타고 이동하니까 능선을 타고 이동하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인간은 산 정상 부분의 일부분만 인간이 돌아다니는 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자연과의 공존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보호관리에서도 이렇게 인간이 활동 구역을 이렇게 등산로 이렇게 트레이드 마운틴 등산로 있고 자연 초지사에 나무 데크를 와서 이렇게 인간이 움직이는 공간을 이렇게 하고 요 나무 데크 밖으로 나가는 거는 불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는 걸 최소화한다. 그래서 이제 암벽 루트가 이렇게 개척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쓰는 공간을 우리가 암벽 등반을 하고 뭐 이렇게 트레킹을 하고 하는 공간을 자연으로부터 인간과의 격리를 하고 최소화한다. 오히려 등산로 같은 거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산의 능선은 인간이 접근하지 말자.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꼭대기 부분을 주로 이용을 하고 능선을 타고 들어가면서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끊어먹는 거는 가급적 줄이고 등산로는 또 우리가 등산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 그거는 또 잘 설계해서 중간을 동식물들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간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블카 문제도 무조건 케이블카가 나쁘다라는 기존의 인식인데, 딱 간단한 거예요. 등산로와 케이블카를 비교를 해보자. 등산로와 케이블카를 이동을 해보고, 인간이 자연이 좋다고 산을 마음대로 누비고 다니는 거와 산을 한정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제 오늘 얘기 나오는 거에 요지는 문명의 이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연을 최소로 이용하고 나머지 우리가 최소로 자연을 이용을 하는 대가로 얻어진 많은 부분을 동식물들에게 양보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동식물들에게 양보하지만 우리는 과학기술로 많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나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를 공중에 뿌려놨으니 그거를 기술로 탄소를 다시 잡아서 원래 석탄과 석유에서 있었던 탄소는 땅속에 있었던 거니까 그걸 다시 석탄과 석유로 땅속에 있었던 걸 끄집어내서 탄소를 올렸던 걸 다시 땅속에 강제로 집어넣자. 이 얘기죠.
탄소 포집 기술이란 뭐냐면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을 의미한다.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드 스토리지 이렇게 돼서 CCUS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석 연료의 사용 등으로 인해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는 근원지에서 그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통합적으로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범세계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가운데 최근 들어서야 저지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는다. 그러면 여기 지금 포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기술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이게 손짓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화면이 손짓으로 넘어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 말로 설명을 하면 이게 이렇게 펜 같은 걸 우리가 선풍기 같은 펜을 돌아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 중에 필터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집된 탄소를 모아서 땅 속에다가 강제로 주입을 하는 거죠.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나와가지고 그 지질층에 영구 주입해서 봉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냥 땅속에 다시 묻어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산화탄소를 또 경제성이 있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정유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또 경제성이 있는 거로 재팔 수도 있고 이런 거로 쓰는 거죠. 그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이제 땅속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압력을 높여서 석유를 뭐 뽑아내는 방법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뿌리지 않는 방법으로 땅속에 넣건 뭐를 하는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경제성을 만들 수 있는데 같이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팬을 돌려서 포집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포집 공간에서 또 뭐 얘기도 나오냐면 여기 지금 여기 일단 땅에 묻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요 얘기 이제 먼저 해드리면 이게 속도를 이게 이제 점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덜란드 정부는 제가 여기서 여기 지금 화면에서 여기 마우스 있는 쪽 여기인데 요거에 정부 그 산업에 보조금이 20억 유로 투입한다 이렇게 나오고 노스테르담 항만의 공장과 정유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북해에 있는 네덜란드 소유의 빈 가스전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에 올해만 50억 유로를 지급할 계획이다. 미국의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CCS 산업 규모를 2050년까지 100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누적 투자금은 1조 달러 112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도 나온다. 그러니까는 탄소를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벌금을 매기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여러분 국경 통과세.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반발을 많이 하는 건데 니네 중국이 물건을 만들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만든 물건이지 않니? 그러니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한 물건이 우리한테 팔고 싶으면 우리는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부가금을 물리겠어, 세금을 내겠어, 물리겠어.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서 탄소가 너희가 공기 중에 배출한 탄소는 지구 대기에 퍼졌으니 우리가 포집하겠어. 이런 논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탄소를 배출한 걸 이력을 추적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했었다라고 지적이 되면 물건 값에 세금을 왕창 때려가지고 가격을 올려버리죠. 그래서 기업은 이제 거기다 징벌적 요소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를 엄청나게 줄이는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되지 않으면 탄소를 줄였다는 인증서를 사야 되죠. 그 인증서를 사는 방법에서 이제 나무를 키워서 나무가 탄소를 이렇게 뿜어가지고 흡수해서 이만큼의 톤수의 탄소를 줄였어요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탄소 포집 기술로 아예 우리가 그냥 정확히 탄소를 이만큼 흡수해서 땅에 묻었으니 우리는 이만큼 탄소를 뿜어내는 공정을 하는 걸 인정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되는데 이 탄소 포집 기술을 탄소를 하는 게 그 탄소를 배출했다가 그냥 벌금을 두들겨 맞는 것보다 경제성이 높으니 그러니까 이게 외부 경제로 있었던 걸 내부 경제로 끌고 와서 비용을 발생시키게 해서 탄소 포집 산업을 만든다. 그게 지금 1조 달러 11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탄소 저감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은 기후변화 때문에 개발된 신기술이라기보다 석유를 채취할 때 쓰이는 기술에서 출발했다. 지하 깊숙이 탄소를 주입하고 압력캡을 씌우는 원리인데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낮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획기적 조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건 아직 망상이다. 아직은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PPT 자료에는 아직 없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지하에다가 묻는 방법 있잖아요. 바다에도 이 장비를 세서 그 육상에 있는 공기를 계속 바다에 섞으면서 탄소를 바다에 녹이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쭉 있는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CCUS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CUS 기술 개발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투자 지원에도 불구하고 포집 기술의 경우에는 공정의 상용화를 위해서 흡수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활용 기술의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투자 확대로 논문 및 특허에 대한 다양한 양적 연구 성과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낮은 탄소 가격과 기존 기술과의 경제적 경쟁력을 제공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래서 이거를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지는 탄소를 많이 배출한 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지금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 탄소 포집을 한 비용을 대지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진행 상황을 보면 톤당 58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7만 2천 원, 7만 3천 원,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 돈이면 그 정도 돈이면 1톤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었는데 이제 47달러. 앞으로 탄소 포집 저장 비용을 5분의 1 현재 이제 5분의 1을 줄였다는 건데 2035년까지 30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 근데 아직은 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집 설비들 이건 포집 설비가 아닌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이거는 이렇게 포집 설비 같은 경우는 캐나다나 이런데 이런 게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원자력 얘기인데 이 원자력 얘기가 되게 예민해서 이제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항상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게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이란 건 결국은 뭐냐면은 그 기술력의 문제죠. 기술이 어느 정도로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술이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원자력 발전의 현재로서는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꿈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핵융합 발전이죠. 핵융합 발전이 이제 꿈의 기술이다. 그렇게 되면 안전성 확보되고 기타 등의 핵폭발 이런 것도 이제 안전해지고 이런 얘기인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이제 그 분열로 이용한 그다음에 이제 방사성 피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현재로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훅 넘어가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SMR이라는 거죠. SMR이라는 게 소형 원자로 해가지고 요새 이제 트럭에까지 싣고 원자로를 이제 운반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엔 얘기 나오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 미국의 군수용으로 미국 항공모함 같은데 이게 원자로가 한번 들어가면 20년 동안 쓰는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항공모함 이럴 때 들어갔었던 그런 거에 들어가던 그 소형 원자로가 점점 더 기술 개발이 되고 소형화되면서 이제 여기 중소형 원자로 SMR까지 이제 발전을 했다. 그런 건데 이 SMR의 최고의 장점은 이게 규모가 작고 그리고 이게 그 공냉식까지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행식이 아니라 공냉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원자로의 크기가 작아서 이게 안전성 자체가 대단히 높다. 안전성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이제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소와 전기의 전기를 쓰는 곳과의 거리가 뚝 떨어져 있으니까 송전탑을 또 어마무지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쓰는 곳과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머니까 송전탑을 세워야 되고 송전탑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필요한 곳에 소형 원자로를 쓰게 되니 송전탑도
줄어들고 이 배전의 안전성도 대단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블랙아웃이 나면은 한 방에 그냥 그 전기 공급망 자체가 될 수 있으니 이게 폭파가 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위험성이 항상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이게 그 단위가 만약에 고립이 된다고 해도 거기만 딱딱딱 끊어져서 돼도 되니까 이게 이제 배전망이나 스마트 그리드나 이런 걸 했을 때도 대단히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전력 수급에 맞춰서 여기가 지금 전력 수급이 왕창 돼 있다 하면은 거기다가 금방 뭐 이렇게 트럭으로 날라서 설치를 해서 그걸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에너지 운용의 탄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건설 공기가 짧다라는 게 결국 뭐냐면 기성품으로 만들어 놨다가 필요한 곳에 가서 맞춤으로 그냥 기성품 이게 조립을 하면 되니까 사전에 만들어 놨다가 트럭으로 운반해서 딱딱딱 모듈식으로 맞춰버리면 되니까 금방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용량 규모가 작아 비상 계획 구역이 줄어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하게 되면은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전적인 거나 이런 거에서 좀 사람이 근처에 살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경제성이 또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러니까 전력이 송전되면서 로스가 나는 것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계속 원료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한번 원료가 주입되고 나서 뭐 이제 꽤 오랜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좀 좁아서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그게 이제 독립적으로 전기를 써야 되는 구역들 그러니까 뭐 호주나 뭐 사우디 같은데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돼 있는 데들 이쪽 발전소에서 저쪽 발전소까지 뭐 몇백 메가와트 몇 기가와트짜리를 여러 도시가 뚝뚝 떨어져 있는데 송전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원자로 기록 기술이 많이 발달한 나라니 이거를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무엇보다도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니 이걸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원자로에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도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태양이 안 뜨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기저전력이라고 해서 계속 꾸준히 써줘야 되는 그 방법에서 그때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그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을 늘렸는데 탄소 배출이 오히려 늘었거든요. 바람이 안 불면 그때 석탄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독일이 갈탄이 많이 나니까 그 갈탄으로 바람 안 불 때 갈탄으로 석탄 발전해. 또 태양 안 뜰 때 갈탄으로 그 부족한 만큼 석탄 발전해. 그래서 나중에 ESS라고 에너지 배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집채만한 배터리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태양광과 풍력은 그 수요가 발생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에너지를 쏴준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한 LNG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를 같이 보조적으로 짓다 보면 결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계속 나오면서 원자력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자원이 별로 없다. 왜? 우리는 우기도 있고 구름도 많이 끼는 나라여서 우리가 사막 기후가 사막이 있는 곳에서 태양광이 효율이 극대화되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태양광이 효율적으로 나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바람 같은 경우에도 풍력 같은 경우가 이제 풍력이 세제곱으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풍력 자원 자체도 용이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많이 차지하잖아요.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땅값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토지의 표면적이 지금 태양광으로 이 대체 에너지를 할 만큼 대한민국이 토지 상황이나 국토 이용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제 농지에다가 그래서 태양광 농사라는 용어로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쭉 설치를 하는데 그게 현재 이제
과연 친환경적이냐. 거기서 이제 녹색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야 될 공간에다가 그렇게 해서 탄소를 포집해야 되는 생명체로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공간에 그 공간에 태양광으로 깐다는 게 이게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타당한 정책이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거는 이 원자로 SMR이 현실적인 대안 아니냐라는 게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그냥 무조건 핵이라고 제껴 버릴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핵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그 기술 같은 경우도 지하에 묻고 구리에다가 그 보존제 넣어가지고 땅속에다 보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되고 있으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의 단점이 이제 방사능 피폭과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 이거는 이제 언제나 이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안전성이 돼 있느냐는 항상 그거에 대한 의심과 또 원자력 업계에 아니다 아직 기술들이 충분히 발달했다 이 논란은 항상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거는 계속 감시를 하고 제기를 해야 될 문제지만 현재로서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원자력 발전의 기저전력을 제외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의 장점 같은 에너지 안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 안보 같은 경우엔 결국은 독일 같은 경우에 태양이 쨍쨍 뜨고 바람까지 불어서 원자력 자기네들의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남아 돌 때는 배전망을 타고 주변 국가들한테 전기를 주고 그리고 모자랄 때는 프랑스나 이런 데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전망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배전망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자체로 이 에너지 배전망으로 보면은 섬인데 이 섬인 상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천연자원이 지금 녹록한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이 그 편서풍이 부는 이 지구자전의 특성상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미세먼지가 날라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까지 탄소가 나오는 석탄이라든지 석유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석탄과 석유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나라도 아닌 상태에서 이거를 원자력 이외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태양광, 풍력, 원자력으로 봤을 때 이제 원자력이 현실적인 제한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친환경성이라는 거는 에너지 그 피폭의 위험 같은 건 있지만 탄소 배출이라는 면에서 친환경적이라는 거 경제성은 두말할 건 없는 거고 이런 식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에서 일단 오늘 제가 3개를 준비했었던 거에 그 윤곽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환경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도시 고밀 개발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도시 고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퍼져 살까 라는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인간이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기술을 이용해서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산악지형을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등산로보다는 케이블카가 훨씬 더 표면적을 차지하는 거나 그 동식물의 이동 경로, 능선을 동식물한테 양보하고 우리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경우가 등장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적게 소비하고 탄소 중립적인 소비를 하고 기타 등등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탄소를 계속 배출하는 것은 현실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비를 줄여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보단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산한 탄소를 공기 중에 돼 있는 걸 수거하는 방식을 써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강이 있잖아요. 강을 오염시키는 물질 배출에 있어서 옛날보다 우리가 줄었느냐. 준 게 아니라 그걸 재처리하는 시설 자체가 대규모화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플라스틱 같은 얘기가 나왔을 때도 지금 플라스틱을 지금 태평양 바다에 섬이 둥둥 떠다니게 하고 있는 것도 결국 비용의 문제니까
그거를 우리가 수거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결국 탄소가 됐건 플라스틱이 됐건 우리가 소비하면서 배출한 거를 공짜로 배출한 거를 비용을 물려서 수거하는 거를 비용을 지불을 한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것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얘기들.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도 탄소 중립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자력을 터부시만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기존의 환경운동에서 주장하던 거를 뒤집는 관점을 제가 4개 정도를 던져 본 겁니다. 이게 질의응답 시간은 없는 건가요? 진행자님? 진행자님이 차장님,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간을 좀 가져보죠.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 해제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에 인터랙티브하게 이걸 하다가 네? 질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을 이용해서 질문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질문 소리가 났었는데 질문 없으신가요? 지금 114분 접속해 있으신데 네. 진행자분은 질문 없으세요? 제가 너무 저 원래 강의를 하면 네. 저 최강경 신부인데 질문해도 될랑가 모르겠네요. 네네네네. 지금 이제 가톨릭의 기본인 우리나라에서 입장은 사실은 이제 원자력에 관해서 이제 좀 반대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원자력의 물론 그 에너지의 대체에 대한 어떤 뭐 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는 적지만은 네. 이 원자력이 우리 그 환경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은 현재 네. 엄청나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제 요런 앞으로 오히려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의견하고 좀 비교했을 때 네. 그거 가톨릭의 의견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저도 사실은 뭐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는데 네.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런지. 가톨릭 교황청에서 입장이요? 예, 한국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네. 이제 확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작은 것을 개발하자 이런 어떤 차원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이렇게 될 건지 어느 게 되는지 아까 뭐 좀 설명이 좀 어려서는 제가 또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교황님이나 이거에 대해서 안전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이게 이제 2019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바티칸에서는 원자력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제가 검색해 보는 거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이 원자력에 대한 그 조심성, 네. 또 지금 현 시설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네. 어떤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핵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이 평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이게 핵이 이제 무기로 사용될 수 있고 살상 무기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항상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ESS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그 가능하면 만약에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융합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핵 분야가 거기까지 이제 토카막이라는 것까지 뭐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핵 융합이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수소하고 수소 합쳐가지고 헬륨 만들어 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는 위험 요소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게 원자핵이 부서지면서 유해한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가 나오고 수소가 되고 그 발전 과정에서 물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화적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무기화하는 문제하고도 또 이제 별개의 문제고 그러니까 핵이 핵융합까지 발전하는 그래서 그 핵융합을 연구하고 있는 게 이터라는 곳 거기까지 진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교황님이 말한 핵 에너지가 완전 안전이 확실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가 그러니까 핵융합까지 발전이 되면 핵이 안전한데 현재로까지는 100% 안전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닌 거죠, 핵이. 그런데 문제는 핵 에너지가 핵 발전이 지금 만약에 배제를 한다고 하면 핵, 지금 이게 기저전력이라는 문제인데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밤이고 낮이고 이걸 쭉 안정적으로 전기를 뽑아내주는 게 지금 원자력 발전이 없고 나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석탄 발전소하고 석유 발전소가 그 역할을 하는데 석탄, 석유, 그 다음에 원자력이 기저발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석탄과 석유의 탄소와 미세먼지 발이 급하니까 그 두 개를 끄고 나서 원자력까지 끄게 되면 우리가 전기가 블랙아웃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때까지는 원자력이 버텨줘야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라는 측면에 주목을 했을 때 원자력은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자력을 퇴출하기 위해서 석탄, 석유 발전을 더 늘린다. 기저전력을 더 확실히, 친환경 에너지가,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이 배터리를 끼고 있어서, 배터리, 그래서 많이 태양광과 풍력이 발전기가 돌아갈 때 충전을 했다가, 근데 지금 충전을 하면 비용이 5배가 더 들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값은 지금 무지하게 비싸가지고,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값도 비싸가지고 몇천만 원 보조금을 주는데, 이 에너지 배터리는 집채만한 배터리를 하게 되면 이거 몇십억짜리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는 데에서 그 풍력이나 그 태양광이 한계가 있고 또는 이 ESS가 배터리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양수발전처럼 그 태양광이나 풍력이 에너지를 많이 발전할 때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댐 같은 데다 물을 펌프를 해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한 다음에 그거를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물을 끓여서 스팀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스팀을 또 태양광과 그러니까 배터리가 우리가 보는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말고도 그 위치 에너지 전환, 스팀, 물을 끓여서 스팀으로 변환 이런 ESS 같은 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그러면 원자력이 없어도 되지만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고 태양이 안 떠도 우리의 에너지 수요 니즈를 꾸준히 맞출 수 있는 필요할 때 우리가 맘만 먹으면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탄소 배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방법이 원자력밖에 없는 게 약간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과 석유 발전으로 또는 LNG 발전으로 기저전력을 구하느냐 아니면 위험 요소가 있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원자력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인류가 지금 원자력을 당분간은 지금의 원자력의 효용성, 탄소 제로와 관련돼서 원자력의 효용성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렇지만 원자력을 계속적으로 이게 주구장창 써야 된다. 지금 핵분열에 의한 원자력 에너지는 영원토록 써야 된다. 이거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고 핵융합 발전이 가든 이 핵 폐기물과 안전성을 100%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은
뭐 현재로서 핵 분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99.999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계속 안전성 확보의 노력은 계속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원전을 폐지하는 거로 방향이 지금 바티칸에서 얘기를 하는 거와 그러려면 필요한 원전 폐지를 위한 어마어마한 준비들 그거 사이에 의 문제겠죠. 네. 원전이 폐지돼도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준비를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전 멈출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없으신가요? 선생님, 저희 채팅방에 보시면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채팅방이요? 네. 채팅방이, 잠시만요. 제가 채팅방이 잠깐 나가서 지금 얘기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영신님 질문 저한테 카톡방으로 왔대는데 바로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네, 지금 피드백을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이, 잠시만요. 네, 네. 질문이 안 왔다고 하는데요. 저한테 질문이 저희 단톡방에 네, 질문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다 보면 더 심각한 온난화로 되돌아올 수 있는데 현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이 오셨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를 준비하다가 더 큰 온난화 위기가 올 수 있다. 지금 이 온난화 관련돼서도 이제 별의별 논란이 다 많은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어떤 나라한테는 불리하고 어떤 나라한테는 좀 유리한 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면 우리 시베리아에서 농사 지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왜 나빠?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더워 죽겠는 거 한 번씩 겪으면 이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해 항로가 열렸다라는 거에서 되게 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쪽하고 지금 러시아가 미국이 인구 3억인 나라잖아요. 러시아가 이 동북아 이쪽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이 위쪽으로 해서 여기도 인구 거주 능력이 생기고 농사 가능하고 이러면서 이쪽 인구도 늘려서 자기네들도 인구 3억짜리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지금 푸틴의 대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세들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이게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어떤 데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러시아 같이 산유국이나 이런 데서 그냥 탄소 배출을 콕콕 늘리고 바이오매스 같은 거 해버리면 나머지 나라들의 노력이 이게 이제 바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전 세계가 모두가 다 합의하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러시아 같이 이 지구 온난화가 우리한테 나쁠 거 없어라는 입장을 보이면은 이제 이 일이 산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이 되게 화를 냈어요.
이게 foreign policy 이 질문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미국 부시 대통령이 아니 부시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 중국은 친환경 이 패널 같은 거 만든다면서 오염물질 뿜뿜하면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게 태양광 패널 같은 게 응? 말이 되냐? 솔라 패널 문제로 이거 제가 지금 찾기가 좀 곤란해서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친환경 문제라고 해서 친환경 산업이 올라가고 있는데 친환경 산업이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그 필요한 자원들 그러니까 제일 이게 이제 비극 중에 하나가 친환경을 둘러싼 비극 중에 하나가 홍보에서의 비극이에요. 그러면 이 친환경 이게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배터리 전기 에너지를 중심으로 탄소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에너지 중심으로 이동하는 정책들을 쓰는데 그때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발트라는 게 있죠. 그 코발트가 있는데 그 코발트가 자원이 콩고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요. 콩고가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그 코발트를 둘러싼 내전이 발생을 하죠. 내전이 발생을 하고 그 코발트 수급을 둘러싸고 전 세계 국가들이 개입을 하고 우리나라도 거기 뭐 LG도 코발트를 구해야 이 배터리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그쪽에 이제 일명 블랙머니들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내전과 그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광산을 확보하고 노예 노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예 노동을 통해서 채굴된 코발트를 가지고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게 이게 평화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구르 지역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그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그 위구르인들을 동원하는 노동 자체가 노예 노동 비슷한 걸 하고 그리고 저가의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낸 태양광 패널이 가격이 2분의 1이거든요. 중국 패널이. 그리고 이 패널을 만들면서 아까 이제 콩고 코발트도 그렇고 콩고 코발트 광산 개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중국의 태양광 패널도 그 중국이나 콩고 같은 데서 자원과 제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그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탄소 배출까지 하면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배터리라고 내지는 태양광 패널이라고 쓰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논의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이 친환경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실질적인 탄소 배출이나 평화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 그러니까 정신적 안락을 위해서 얘기를 할 뿐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을 하나도 못 줄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실질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가고 비용은 비용대로 써가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지? 당신들이 얘기했었던 원인 맞아? 탄소 배출이 이렇게 돼서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면 뭐로 바꾸면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을 하면 뭐를 하면 탄소 배출량이 준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은 계속 늘고 지구온난화는 가속이 되지. 우리가 그렇게 돼서 이제 이거에 대한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는 거에 대한 고통을 감내하던 사회적 합의가 붕괴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강조하고 뭐하고 비용을 치러라 뭐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벌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계속 탄소 배출이 올라가서 지구 정치, 글로벌 폴리티क्스에서 서로 있었던 지구 온난화를 줄여야 되겠는 합의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각자 나라가 각자 도생으로 협업 체계가 붕괴가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파리 협약을 탈퇴했었던 것 같은 위기가 이제 이걸 노력을 하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전부 다 퍼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라는 거죠. 러시아나 중국 같은 탄소 배출을 많이 배출한 나라한테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 정치적인 갈등이 발달을 하던 아니면 각자 도생을 하면서 진짜 온난화 가스를 계속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면서 누가 재앙인지
서바이벌을 들어가서 아주 그냥 큰 코를 닥치고 나서야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인류가 반성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죠. 저는 지금 온난화와 관련돼서 글로벌한 얌체들 있잖아요. 프리라이더들에 의해서 이게 성공을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정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정치 지도자들, 푸틴 같은 정치 지도자들, 시진핑 같은 정치 지도자는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국제적인 협업 체계를 지구온난화를 막는 협업 체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이게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하게 되면 그게 진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배경적인 상황이라고 보죠. 네, 대답이 됐나요? 질문에? 네. 여보세요? 진행자님? 네. 네, 소장님 질문의 마지막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셨는데,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네네. 일단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1번, 일단은 지금 노력해서 우리가 성과를 못 낸 게 있어요. 소비를 줄인다. 그러니까 소비를 줄여서 배출을 줄인다라는 거에서 이게 배출을 줄이는 운동들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출을 줄인다라는 게 왜 실패를 하냐면 선진국에서는 줄이겠다고 하고 리사이클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요. 중국이 생산과 소비가 내수 경제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들이 이거를 줄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흥국가들의 경제 성장, 근데 신흥국가들 입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니들이 이때까지 탄소 배출을 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하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가장 크게 해야 될 거는,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거는 개개인들의 또 노력이지만 국가들 사이에서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해서 예를 들면 니네가 선진국이 이때까지 누적돼서 배출돼 있었던 거에 대한 책임도 져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선진국들은 그건 아니지라고 나오는데 그거를 합의를 하던 신흥국가들이 우리는 지금부터 경제 개발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해 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든 그래서 이 이렇게 돼서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각자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을 해서 아까 포집 기술 비용 나오잖아요. 그 비용을 얼마만큼 누가 낼지 결정을 하든 결국은 논의해 가면 결국은 누가 돈을 내고 누가 책임지고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그리고 누구는 탄소 배출을 이만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누구는 탄소 배출을 이만큼 수거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국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국제적인 합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몰래 배출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지금 이런 몰래 배출하는 것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탄소 배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고 몰래 배출하지 못하게 막 인공위성이나 기타 등등으로 국제적인 표준적인 합의된 감시 체계를 해서 니네는 얼마를 인공위성하고 기타 등등으로 계량기를 달아야 돼요. 탄소 배출에 대한 계량기를 모든 나라가 일단 달아야 되고 그 계량기를 단 거에 대한 요금 부과에 대해서 니네는 가난한 나라니까 요금 얼마, 니네는 부자 나라니까 요금 얼마 해서 쉽게 생각하면 탄소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계량기를 달고 그 계량기를 단 거에 대한 요금을 내서 이 통제를 경제성 안으로 포섭해서 처리하기 위한 합의체를 국제적으로 만들어야죠. 지금 그거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고 지금 당장에는 저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탄소 배출에 대한 계량기를 국제적 표준화된 계량기를 다는 게 그 감시 체계를 먼저 다는 게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누가 얼마만큼 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네, 대답이 됐나요? 그게 일단은 이걸 줄이는 데 있어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서 1번은 누가 얼마만큼 뿌렸는지에 대한 측정부터 정확히 돼야 된다. 그것도 국제적 합의하에 이렇습니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저희 카리타스 종사자들은 다 개개인의 그런 시민들인데요. 저희 시민들이 가져야 할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시선은 어떤 것들을 가져야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은 대단히 높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시민들이 재활용을 했는데 이 재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재활용률이 지금 뭐 재활용 문제 이렇게 돼서 소각을 해버리니까, 저는 지금 시민들이 더 열심히 하기보다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한 재활용품을 80%를 소각을 해버리는 이런 사태. 예. 그리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정부나 관련 산업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시스템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활용 관련돼서도 이제 얼마 전에 비닐 사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국에다가 이거를 그냥 비닐 같은 걸 팔았다가 이제 중국이 그걸 막으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뭐 쓰레기 대란이 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리고 이제 뭐 필리핀에다가도 갖다 버리기도 막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 높은 의식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이 업계들,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우려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사회적 기업들이나 기타 등등이 이제 국가에서 이 폐기물 업체들이 너무 많은데, 이 폐기물 업체들이 생각보다 대단히 좀 되게 우리보다 이게 생각하는 거 되게 황당한 짓을 많이 한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이제 추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몰래 있잖아요. 몰래 소각장에다 타이어 같은 거 이런 거 막 놓고 그냥 막 태워버립니다. 공무원들이 나올 때 그 눈만 살짝 해서 그거를 그냥 그것만 회피를 하지, 우리가 유해 문제, 미세가스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각장 비즈니스가 너무 남는 장사가 돼버렸거든요. 원래 8시간만 가동해야 되는 걸 24시간 가동을 하면서 태워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환경에 대한 불법적인 행동들이 정말 많고, 우리가 믿었던 환경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들도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좀 발각되는 게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